자, 오늘 학위편 57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거 잠시 다시 상기하고 가겠습니다. 공자가 이제 어떤 나라에 가면은 보통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정세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듣고, 내지는 이제 또 그 나라의 임금이 직접 공자를 불러가지고 정사에 대해서 뭐 조언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는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자공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공자께서 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물으니까, 자공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공자께서는 이제 올량, 공금, 양이라는 5가지 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공자가 만약에 구하는 바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그런 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도 보통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많은 질문을 하겠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자께서는 이 5가지 덕성이 있으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덕성을 흠모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해근 선생이 이제 예기에 나오는 경해 부분에 나오는 6가지, 6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6경에 대한 6경의 이제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허물이나 잘못됐을 때의 폐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7페이지에 그 다음에 경해는 5경의 부정적인 특징을 요점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 시지실우라고 했습니다. 고로 시의 실, 이 실은 뭐 이를 실자인데요. 뭐 잘못, 허물, 그르치는 거, 그런 잘못, 폐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의 폐단이 우라는 겁니다.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흔히 문학하는 사람은 책만 읽은 나머지 세상 물정 모르는 책벌레가 되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바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정반양면이 있습니다.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만 읽은 사람은 뭐 우리가 보통 고리타분하다고 그러죠. 딱 판에 박히는 듯이 행동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서지실무라고 했습니다. 상서죠. 상세의 폐단은 무는 이제 속일 무자, 속인다는 거죠. 과장하거나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역사를 읽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송나라의 역사는 원나라 사람이 쓴 것이고, 원나라의 역사는 명나라 사람이 쓴 것이며, 명나라의 역사는 청나라 사람이 쓴 것으로 사건의 발생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저마다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역사를 쓰는 시점이 몇백 년이 지난 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다가 뭐 원나라나 청나라는 또 한족에 비해서 이민족이죠. 이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역사에 기록된 인명이나 지명, 시간은 모두 사실이지만 어떤 기록은 실제 사실과 다르고 또 완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채우기 위해 역사의 이면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면의 글로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역대 왕조의 주의를 보는 것입니다. 아렐 주자에 의논할 의자죠. 임금에게 아뢰어 가지고 의논하는 일을 말합니다. 주의는 오늘날 신문의 사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대신들이 제출한 건의문이나 보고서입니다. 왜 건의문이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을까요? 조정에서 제기된 일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송나라의 왕형공, 즉 왕안석은 춘추는 캐묵은 장부라면서 춘추를 읽기 싫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써지실 무의 뜻입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읽을 때에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악지실사, 음악의 폐단은 사치합니다. 사치스러움이다. 예술 등만 중시하면 사회 풍조가 지나친 사치와 낭비로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중시한다고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음악, 좀 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건물을 음악의 전당이란 건물을 더 좋게 짓던가 아니면은 더 좋은 악기 소리가 더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악기를 만들던가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바뀌기 쉽겠죠. 그래서 사치해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지실적, 역의 폐단은 즉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는 천문에 통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통달해서 팔괘를 꿰뚫어 알며 점을 치지 않고도 앞을 내다볼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도 전에 일체를 알아버린다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연못 속의 고기를 살펴보는 자는 불길합니다. 기본적인 도덕 수양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교활하고 엄용해서 속임수가 잇따라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역을 배워 위로는 천문에 통달하고 아래로 지리에 통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좋은 것도 나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가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재주도 커지므로 역지실,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지실번, 예의 폐단은 번거로움이다. 예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의학 이론대로라면 우리들의 두 손에는 세균이 덕실거리고 있어 감히 빵도 만질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모두 듣는다면 길도 감히 걷지 못할 것입니다. 움직였다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예법대로 정확히 하려면 너무나도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의는 알맞은 정도에 거쳐야 합니다. 춘추지실 난, 춘추의 폐단은 어지러운 것이다. 역사인 춘추의 대의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역사를 읽고 지식이 쌓일수록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군사 철학을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건전한 국민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사 철학을 연구하고 나서부터 난을 일으키기 쉬워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술을 할 줄 몰랐더라면 자기 집 안방 침대에서 편안히 천수를 다했을 텐데 무술을 할 줄 알고 나서 오히려 제명에 죽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할 줄 아는 무술로 이제 모든 일에 사사건건 끼어들고 개입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당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해편의 오경에 대한 비평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단락은 오경을 배워 그 수양이 온유도누하여 어리석지 않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라야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친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돈후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포용하고 용서를 잘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서서히 감화시켜 고쳐 나가게 하지만 결코 세상사에 어둡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시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서 시의 교육이 된 셈입니다. 그 이하 서, 역, 예, 악, 춘추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이제 다시 논으로 돌아갑시다. 자공이 말한 공자의 온량, 공, 금, 양은 공자의 수양을 말해주며 동시에 고대 전통문화의 집대성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높고 깊은 수양이 있었기에 그의 목적을 숙세주의에 두었습니다. 숙세주의는 괄호 안에 역주를 참고하겠습니다. 밀리어리즘의 의역으로 세계 개선론이라 할 수 있는데 염세, 세상을 염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낙천, 즐기는 것, 낙천 사이의 중간적인 인생관으로 세계는 지극히 선하지도 지극히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인류는 함께 노력하여 악을 없애고 선을 행하자고 사회를 고무시키는 진취적인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세계 개선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회 개량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량을 좋은 쪽으로 개량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량을 중시하고요.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세라고 하면은 숙자가 이제 말 걸을 숙자인데요. 한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깨끗하다, 깨끗한 세상, 온화한 세상 내지는 아름다운 세상, 꺼진 세상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관점입니다. 공자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의 천추대업이었으며 그의 천추대업은 곧 학문사상의 성취였습니다. 천추대업은 시작할 때에는 언제나 설설하기 마련입니다. 공자, 노자, 석가모니, 예수, 마호멧 모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덕은 만세에 미치고 이름은 천고에 떨치고 있습니다. 공자의 천추사업은 전통문화, 사상, 정신을 집대성하려는 것이었는데 공자는 이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분명히 알고 현실의 영화를 버리고서야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공은 여기에서 자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선생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묻는데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나.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네. 자네가 꼭 선생님께서 정치에 야심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바가 아닌가 싶네. 일단의 재미있는 문답을 거친 후 다음 단락의 문제가 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재관기지. 여기서 부는 이제 부모님 전체를 본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부모님이 여기서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뜻이겠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관기지, 살핀다. 그 뜻을 살피고 부몰관기행. 요 몰자는 추락하다 떨어지다는 몰자인데요. 죽을 몰자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죽을 몰자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관기행, 그 행을 살핀다. 3년 무계의 부지도, 3년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꾸지 않으면 가위효이, 효라고 말할 만하다.
이 단락을 이야기하게 되니 나는 또 선배 유학자, 이학과, 선비님들에게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해석이 또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실 때는 부모의 뜻을 살피고, 여기서 위에 관기지에서 기자를 이제 부모를 가리키는 기자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부모의 뜻을 살피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부모의 행업을 살펴 3년 동안 그의 부모가 걸었던 길을 바꾸지 않아야 그를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풀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부모의 행업이 바르지 않아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아들은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아도 효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면 그는 잘못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공자가 말했어요. 성인이 말한 거예요. 효자가 되려면 3년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이래서야 공자를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공자의 사상을 쥐새끼나 낳는 효도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서생아라고 하는데, 노서라고 하면은 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서자만 써도 쥐인데요. 노자는 이제 쥐의 습성을 알리기 위해서 좀 더 접두사로 보시면 됩니다. 노서생아라고 해서 쥐가 아이를 낳다, 새끼를 낳다 하는 뜻이죠. 왜냐고요? 속담에 용은 용의 새끼를 낳고 봉황은 봉황 새끼를 낳으며 쥐는 새끼를 낳아 구멍을 판다. 용생용, 용은 용을 낳고 봉생봉, 봉황은 봉황을 낳고 노서생아 타지동. 쥐는 새끼를 낳아서, 여기서 타자는 때릴 타자인데 여기서는 뚫다, 지동, 땅굴을 뚫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타지동입니다. 그 뜻은 이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과거의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송대 유학자들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틀린 것도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책을 읽을 때 이마에 눈 하나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신상에는 눈이 하나 더 있는데 이를 지혜의 눈이라고 합니다. 종교가가 말하는 이 지혜의 눈으로 책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부재관기지,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는 의지로서 사상과 태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지향한다고 할 때 그 지자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부친이나 스승 앞에서 훈계나 분부를 들을 때는 대답마다 예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분과 친구에게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불복하는 뜻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므로 부재관기지라는 말은 부모가 앞에 계실 때 언행이 일치해야 하며 부모가 앞에 계시지 않거나 부모가 보이지 않거나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언행이 일치하고 태도가 정성스럽고 정직하여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죽은 뒤 3년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꾸지 않고 한번 말한 것은 실천하여 3년이 지난 뒤에도 부모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며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꼭 반드시 지키는 언행이 일치가 되게 행동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죽은 지 3년 동안이라는 굳이 3년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럴까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부모가 24시간 최대한 돌보는 시간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 3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의 뭐 24시간 돌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소한 그 3년 동안은 부모님의 뭐 옛날에는 뭐 심효라고 그랬죠. 심효살이를 하든가 해서 효도를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자왈, 유자가 말했다. 예지용, 예의 쓰임, 작용은 화위귀,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 선왕지도, 선왕의 도는 사위미, 이것을 미자는 뭐 아름답다는 뜻인데요. 아름답다, 훌륭하다, 좋다. 이것을 훌륭하게 여겨서 소대유지, 소대는 뭐 작은 거, 큰 거, 큰 일, 작은 일, 유지 모두 크고 작은 일이 모두 그로부터 말미암는다. 그에 따라서 실행한다는 거죠. 유소불행, 행하지 않는 바가 있어서 있다면 지화이지, 지화이화, 화는 뭐 조화론이죠. 조화를 알아서, 조화시키는 것을 알아서 조화시키기만 하고, 불의의 절지, 불의의, 여기서 예절을 보통 명사로 예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끊어서 불의의 예로서 절지, 그것을 조절한다는 거죠. 절자는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조절하지 않는다면 역불가행, 또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학문을 말하다가 예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서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말하자니 정말 감개가 깊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자칭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 왔지만 지금은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을 만나면 양손을 모아잡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는데 차츰 몸만 앞으로 구부리게 되더니 그 뒤로는 군대식으로 손을 눈썹에 대고 15도로 몸을 굽히다가 또 그 뒤로는 악수로 변했다가 다시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변하더니 다시 변해 이제는 턱만 좀 지켜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만나 예를 표하는 동작은 무슨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야기하자면 감개가 정말 깊습니다. 문화의 표현 형태는 보통 의, 관, 문, 물의 네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일본인들은 오늘날 평상시에는 서양식 의복을 입지만 황실에 중대한 의식이 있을 때나 명절날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민족 예복인 화복을 입습니다. 보통 기모노라고 하죠. 중국인들은 항일전쟁 전에 집권당, 즉 국민당이 의관문물에 대한 문건 초안에 국민의 복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지만 항일전이 일어나는 통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의 예법으로는 방금 말한 5가지 인사법 외에도 공항 같은 데서는 포옹을 한번 하고 얼굴을 서로 비비는 인사법이 있는데 정말 동서고금의 예법을 다 모아놨다고 할 만합니다. 또 결혼식을 보면 과거에는 천지에 절하고 부모에게 절했지만 오늘날 이른바 문명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과거에는 상복이었습니다. 또 결혼식 때 남자 덜러리가 있는가 하면 신부의 너울을 들어주는 화동도 있는데 이런 것을 문명 결혼식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 문제인데
혼인서약서라고 한 장 써서 그 위에 도장 2개 찍고 정인도 표시하는데 마치 이혼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더 간단해져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외국인이 일본식 슬리퍼를 신고 가서 결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법원 공정처에 가보면 별별 이상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더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군악대, 양악대, 고적대, 선임, 도사 등 동서고금의 온갖 방식을 다 모은 장의 행렬은 그 예법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예의를 연구할 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문화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체적인 연구에 나서야 합니다. 논의 이단락에 나오는 예는 사회 질서의 예와 개인의 예를 말합니다. 전에 한 학생이 나에게 남선생님이라고 편지를 써보냈기에 나는 그 학생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애도 교사에서 남선생님이니 말이다. 네가 우리 예법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서양식대로 친애하는 누구에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남선생님이라고만 써서 보내니 누가 받아보라는 말이냐. 남은 성씨로서 통칭이요. 이름은 특칭이 아니냐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예법에서는 편지에 통칭이나 성을 쓰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편지를 쓴 사람 자신을 가리켜 우생모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자는 본래 같은 연배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나 연장자가 자기를 일컫는 겸양어로서 우형, 우숙, 우구 등으로 씁니다. 그래서 형이 있을 때 숙부, 삼촌이 있을 때 그리고 구자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을 우부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편지 보내니가 우생이라서 보내왔으니 누가 누구의 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전통 문화를 경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 쓸 줄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몸가짐과 손님 응대도 모르고 자리의 높낮음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소파에 앉거나 자동차를 타는데 서양식의 것을 사용하는 데는 서양식의 예의와 관습이 있으므로 특히 외교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예의 면에서 늘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스스로 일컫는 문장이 빛나는 나라요. 대대로 시를 읽고 예를 익혀온 집안이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매우 괴롭고 침통합니다. 여기서 문장화국, 시의 전가라고 했는데 문장이라고 하면 여기서 꼭 글만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학문, 학술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런 것으로 빛날 화자인데요. 나라를 빛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건 진짜 문장으로서 나라를 국가의 위상을 더 높인 거죠. 이게 문장 화국입니다. 그리고 시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시예라고 하면은 이제 육아의 도덕 규범이죠. 이런 것들을 전성해온 가족 문화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점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유자의 말인 예의 작용은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 예지용 화위 기를 논해보면 이것은 예의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중화작용을 합니다. 좀 크게 말해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건 역시 바로 예의 사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과 일 사이에는 서로 모순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모순을 중화시키고 편차를 조정하는 데 예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률도 바로 예의 작용인데 법률의 원칙 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일을 처리하는 세칙들이 바로 예의 작용입니다. 예가 없다면 사회는 곧 질서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가 필요하고 일과 일 사이에도 예가 필요합니다. 예의 작용은 바로 이 균형을 조정하는 것, 즉 화위귀입니다. 조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선왕의 도는 그래서 훌륭하였으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에 따라 행했다.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문화에서 선왕이라 할 때는 어떤 특정 황제를 지칭하지 않으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통문화 또는 우리 문화라는 뜻으로 선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른바 왕이란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이다. 왕자, 망야, 왕이라는 것은 기대, 바라는 것이다. 왕이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왕자, 용냐, 왕이라는 것은 용서입니다. 작용이다. 등의 주해 이외에도 우리는 선왕 두 글자의 뜻이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조상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왕권제도였기 때문에 왕을 지칭한다면 그 시대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대 조상들을 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인 선왕의 도는 훌륭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떤 민족, 어떤 국가보다 더 빨리 인문문화를 건립한 민족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긍지를 살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예의 정신으로 처리해야 하며 소대유지해야 하며 예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잘 행해지지 않는 바가 있다고 해서 조화의 중요함을 알아 조화시키기만 하고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또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유소불행, 지화이화, 불의예절지, 역불가행야.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왕과정이란 네 글자를 자주 봅니다. 왕은 굽은 것으로, 구벌왕자죠. 물론 억울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벌왕자입니다. 왕은 굽은 것으로 우리는 사물이 굽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곧게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곧게 하려고 하면 또 굽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이쪽으로 굽던가 아니면 저쪽으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굽어 있는 쪽을 지나치게, 과는 이제 지나친다는 거죠. 지나치게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굽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지나치게 바로잡는 것은 곧 굽게 하는 것입니다. 얘도 이와 같아서 중화시키려고 지나치게 조절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얘를 전혀 모르는 것도 물론 옳지 않지만 하루 종일 예의만 차리는 것도 얘가 지나친 것이어서 남에게 아첨한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의 중요함을 알아 조화시키기만 하면, 지화이화하면, 즉 어떤 일에 대해 중화의 도를 알아 중화시키고 조정하되 지나치게 조정하면 도리어 잘못됩니다.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또 행해질 수 없다. 불의예절지, 역불가행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의 기본 정신은 어떤 일을 조정하고 중화시키는 것이지만 일정한 한도가 있어서 이 한도를 넘어서면 또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